강남 마담이냐? 2차 나가자. 최전방 부대 행보관이 수작을 건 미녀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을 술집 여자 취급한 대가로 부대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초특급 스케일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임진강에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전방 지역의 철책을 감싸 안았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곳은 태풍 부대. 무적의 용사들이 지킨다는 구호가 무색하게 낡은 위병소 건물은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 잿빛 풍경을 찍고 들어온 것은 순백색의 최고급 세단이었다. 바퀴가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와 함께 차가 위병소 차단기 앞에 멈춰 섰다. 썬팅이 짙게된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가자 차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히터의 온기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찬 공기와 뒤섞였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백설화. 그녀는 올해로 45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 중 그 나이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잡티 하나 없이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피부, 큰 눈망울,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화려한 외모와 날씬한 몸매는 20대 후반의 여배우 혹은 강남에 잘나가는 모델처럼 보였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검은색 정장 원피스 위에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굽이 10cm는 되어 보이는 붉은색 스틸레토 힐이 연천의 흙바닥을 콕 찍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겉모습 속에는 대한민국 국군 50만 명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 합동참모의장이라는 강철 같은 신분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늘 별 4개가 박힌 정복 대신 사복을 입었다. 언니의 아들, 자신의 친조카인 강하늘 일병을 조용히 만나기 위해서였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이 너클 잃고 물었다. 군 생활 내내 보급 나오는 건빵만 보던 병사의 눈에 백설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 면회 왔어요. 이중대 강하늘 일병. 이모라고 전해줄래요? 백설화가 싱긋 웃었다. 그 미소에 초병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초병이 허둥지둥 행정반으로 인터폰을 하려던 찰나였다. 위병소 안쪽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걸어 나왔다. 군복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고 슬리퍼를 끌며 나타난 사내는 독고영재 상사였다. 이 부대의 실세이자 폭군. 독고 상사는 연천 일대 유흥가를 주름잡는 조폭 출신의 형을 두고 있었고 그 뒷배를 이용해 부대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야, 김이병. 시끄럽게 뭔 호들갑이야? 뭐야, 저 차는? 독고 상사의 눈이 백설화의 차 그리고 백설화의 몸매에 꽂혔다.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고 어기적거려 다가왔다. 오. 연천 바닥에 이런 미인이 웬일이실까? 차 죽이는데? 이거 얼마짜리야? 독고 상사가 허락도 없이 백설화의 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탕탕 쳤다. 백설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차에서 손 떼시죠. 기스나면 당신 월급으로 평생 갚아도 모자랄 텐데. 뭐? 이 아가씨가 말하는 것 좀 보소. 독고 상사가 킬킬거리며 백설화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누구 면회 왔어? 강하늘. 그 찌질이 고문관 새끼. 백설화의 눈썹이 꿈틀했다. 강하늘 일병 제 조카입니다. 말 조심하시죠. 조카? 푸하하. 야, 김이병. 들었냐? 조카란다. 웃기고 있네.
돕고 상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백설화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꼬았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어디 강남 10프로 마담이세요? 아니면 스폰서 찾으러 왔나? 하늘이 그 새끼가 돈 좀 썼나 보네. 빚받으러 왔어?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것도 대한민국군 서열 1위에게. 하지만 백설화는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나보고 술집 여자라고 했나? 딱 보면 견적 나오잖아. 이 얼굴, 이 몸매, 이 차. 일반인이 아니지. 야, 잘 왔다. 안 그래도 요즘 내가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하늘이 빚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들어가서 오빠랑 커피나 한잔하지. 서비스 좋으면 내가 하늘이 휴가도 보내줄게. 돕고 상사가 음흉한 눈빛으로 백설화의 가슴께를 훑었다. 위병소 초병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돕고 상사를 말리지 못했다. 백설화는 천천히 핸드백을 고쳐맸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붉은 불꽃이 일렁였다. 전장에서 수많은 적을 쓸어버릴 때 보였던 전장의 마녀라 불리던 시절의 살기였다. 그래. 들어가자. 백설화가 뜻밖의 대답을 했다. 돕고 상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오, 역시 마담이라 말이 통하네. 안내해. VIP 룸으로. 백설화는 돕고 상사를 따라 위병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붉은 힐소리가 또각또각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울려 퍼졌다. 짐승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냥꾼이 덫을 놓으러 가는 발걸음이었다. 면회실은 취조실을 개조한 곳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밀실에는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호라비 냄새가 진동했다. 돕고 상사는 백설화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는 밖을 향해 고함을 쳤다. 야, 강하늘이 끌고 와. 군뱅이처럼 굴지 말고 빨리 튀어오라 그래.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한 병사가 들어왔다. 아니, 들어왔다기보다는 떠밀려 들어왔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강하늘 일병이었다. 백설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언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의 모습은 처참했다. 제대로 걷지 못해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있었고 군복 상의는 흑투성이었다. 무엇보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았고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라 있었다. 하늘아. 백설화가 달려가 조카를 부축했다. 하늘이 흠칫 놀라며 몸을 떨었다. 누구세요? 으악, 때리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늘은 백설화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 모습에 백설화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맞았으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모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까. 나야. 이모야. 설화 이모. 에이. 뭐. 하늘이 간신히 한쪽 눈을 뜨고 백설화를 바라보았다. 초점을 잃었던 눈동자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모. 여기 오면 안 돼요. 가세요. 제발 가세요. 하늘이 백설화를 밀어내려 했다. 돕고 상사님이 알면 저 죽어요. 이모도 위험해요. 위험? 내가? 백설화가 하늘의 손을 잡았다. 손톱이 다 빠져 있었다.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아닙니다. 작업하다가. 작업? 손톱 뽑는 작업도 있니? 그때 돕고 상사가 믹스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하늘을 발로 툭 찼다. 야, 고문관. 너네 누님 오셨는데 인사가 없냐? 이모라고 했지? 야, 내 이모 진짜 죽인다. 강남에서 꽤 잘 나봐. 돕고 상사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백설화에게 턱짓했다. 자, 커피 타왔으니까 거기 앉아. 하늘이 내보낼까?
아니면 조카 보는 앞에서 술 한 잔 따를래? 내 차에 양주 좋은 거 있는데. 백설화는 하늘을 소파 구석에 앉히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돕고 상사를 향해 걸어갔다. 내 조카 손톱. 내가 그랬니? 손톱? 아, 그거? 얘가 일을 너무 못해서 정신 교육 좀 시켰지.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고통을 좀 줘야 말을 듣더라고. 돕고 상사가 킬킬거렸다. 그리고 너 하늘이 빚 있다고 했지? 내가 알아봤는데 얘가 도박 빚이 좀 있어. 내가 빌려준 돈이 원금만 5천인데 이자까지 해서 1억 갚아야 해. 오늘 그거 해결 안 되면 내 조카 못 나가. 거짓말이었다. 돕고 상사는 병사들을 강제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억지로 빚을 지게 만든 뒤 가족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1억이라. 백설화가 핸드백을 내려놓았다.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계산해야 할 게 있어. 계산? 오, 화끈한데. 뭐로 계산할 건데? 몸으로? 돕고 상사가 일어나 백설화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어이 마담. 피부가 아주 탱탱. 퍽. 둔탁한 소리가 면회실을 울렸다. 아. 돕고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백설화가 신고 있던 하이힐의 뾰족한 굽으로 돕고 상사의 발등을 찍어버린 것이다. 이 미친년이. 돕고 상사가 발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전투와 가죽을 뚫고 들어간 굽이 발뼈를 부수어 놓았다. 백설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굽을 빼냈다. 구두 끝에 피가 묻어 있었다. 감히 어디다 더러운 손을 올려. 야, 헌병 불러. 2년 잡아. 거수자다. 간첩이다. 돕고 상사가 악을 썼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5분 대기조 병력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총구가 백설화와 하늘을 향했다. 하늘이 공포에 질려 머리를 감싸쥐었다. 하지만 백설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그녀는 저장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충성. 국방부 장관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중후한 목소리. 차 장관. 나야. 백설화의 목소리는 더 이상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의 것이 아니었다. 50만 대군을 호령하는 대장의 목소리였다. 지금 즉시 연천 28사단으로 헬기 띄워. 합동조사단, 군, 검찰, 기무사령부 싹 다 불러. 전시 상황에 준하는 속도로 이동해. 예. 의장님, 갑자기 무슨. 내 조카가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이곳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어. 대대장이란 놈은 방조하고 상사 나부랭이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 속을 한가운데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쿵 하고 의자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바로 출동시키겠습니다. 전군 비상 걸겠습니다. 백설화가 전화를 끊고 돕고 상사를 내려다보았다. 돕고 상사는 아픔도 잊은 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국방부 장관, 의장님, 너 뭐야? 정체가 뭐야? 백설화가 피 묻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기다려. 곧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테니까. 연천의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으로 뒤덮였다. 두두두두두두두. 한 대가 아니었다. 10여 대의 육군 기동 헬기 수리온과 미군이 사용하는 블랙호크까지 거대한 회전익기 편대가 태풍부대 상공을 새까맣게 메웠다. 지상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국방부 직할 헌병대와 군 검찰단의 검은 차량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향해 돌진했다. 무슨 일이야? 전쟁 났어? 대대장실에서 낮잠을 자던 왕기석 중령이 팬티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연병장에는 이미 헬기들이 착륙하고 있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어깨에는 별들이 번쩍였다. 1군단장 중장, 지상작전 사령관대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대한민국 군대의 수뇌부가 연천의 작은 대대 연병장에 집결했다. 대대장 어디 있어? 당장 튀어오라고 해. 지상작전 사령관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왕기석 중령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갔다. 충성. 대대장 중령 왕기석.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지금 의장님이 어디 계시냐고. 의장님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백설아 대장님 말이야. 이 부대 면회실에 계신다고. 왕기석의 눈이 뒤집혔다. 백설아? 그 전설적인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합동참모의장? 그 시각 면회실. 독고 상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다리를 덜덜 떨고 있었다. 헬기 소리, 장군들의 고함 소리가 면회실까지 들려왔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꿈이야. 그는 백설화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하늘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늘아, 좀 시끄러울 거야. 놀라지 마. 쾅. 면회실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완전 무장한 특수임무대원들이 진입해 순식간에 독고 상사와 5분 대기조 병사들을 제압했다. 전원 무기 버려.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그 뒤로 국방부 장관과 사성 장군들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그들은 백설화를 보자마자 일제히 제자리에 멈춰서서 우렁차게 경례했다. 충성. 국방부 장관 차무식. 의장님의 호출을 명받았습니다. 면회실이 쩌렁쩌렁 울렸다. 독고 상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오줌을 지렸다. 의장. 진짜 의장이다. 내가 술집 마담이라고 희롱하고 수작을 걸었던 여자가. 백설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맨발이었지만 그녀의 위엄은 거인처럼 거대했다. 차 장관. 예. 의장님. 자네가 관리하는 군대가 아주 훌륭하더군. 일개 상사가 위병소에서 민간인 여성을 희롱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병사의 손톱을 뽑아? 이게 대한민국 국군인가 아니면 산적대인가? 백설화의 호통에 장관과 장군들이 고개를 푹 숙였다. 송구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백설화가 독고 상사 앞으로 걸어갔다. 고개 들어. 독고 상사가 덜덜 떨며 고개를 들었다. 백설화는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아까 1억이라고 했나? 내 조카 몸값. 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대신 다른 걸 주지. 백설화가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이자를 당장 긴급 체포해. 특수 가혹행위, 영리 약취, 상관 모독, 그리고 내란 음모 수준의 군기 문란 혐의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다 갖다 붙여. 군사법정에서 사형이 나올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돕고 상사를 개처럼 끌고 나갔다. 안 돼. 의학. 살려줘. 형. 형 불러줘. 돕고 상사의 비명이 멀어졌다. 백설화는 구석에 숨어있던 대대장 왕기석을 노려보았다. 대대장. 예. 예. 중령 왕기석. 너도 옷 벗어. 부하 관리를 이따위로 하고 낮잠이나 자. 너도 직무유기로 구속이다. 순식간에 대대 지휘부가 붕괴되었다. 백설화는 하늘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병사가 도열해 있었고 그들은 끌려가는 악마들을 보며 눈으로 환호하고 있었다. 이모. 하늘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백설화를 바라보았다. 이모가 대장이었어요? 백설화가 빙긋 웃으며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미리 말 못해서. 이제 집에 가자.
이모가 밥 해줄게. 백설화는 조카를 자신의 차가 아닌 대기하고 있던 의전용 헬기에 태웠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간다. 최고 의료진 대기시켜. 헬기가 떠오르며 연천의 붉은 흙먼지를 날려보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독고 상사의 뒤에는 연천 일대를 주름잡는 거대한 범죄 조직과 그들과 결탁한 더 큰 군 내부의 썩은 뿌리가 남아 있었다. 백설화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이제 시작이야. 내 조카의 피 한 방울마다 너희들의 뼈 한 조각으로 갚아주마. 경기도 성남 국군 수도병원의 VIP 병동. 그곳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얀 시트 위에 누운 강하늘은 마치 부서진 인형 같았다. 각종 링거줄이 그의 앙상한 팔에 꽂혀 있었고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백설화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조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군의관이 건넨 정밀 진단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좌측 대퇴골 미세골절, 늑골 세개골절, 고막 파열 의심, 손톱 3개 적출로 인한 감염, 심각한 영양실조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종이를 쥔 백설화의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았다. 종이가 구겨지다 못해 찢겨나갔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 잘못했어요. 돈 갚을게요. 하늘이 잠꼬대를 하며 발작했다. 식은땀이 베개를 적셨다. 백설화는 황급히 조카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하늘아, 괜찮아. 이모 여기 있어. 아무도 널 못 건드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늘의 손등을 적셨다. 언니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 우리 하늘이 잘 부탁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약속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치를 떨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행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의장님, 합동수사단장입니다. 독고 영재 상사에 대한 1차 신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설화는 눈물을 닦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조카를 보던 따뜻한 이모의 눈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아수라의 눈빛이었다. 말해. 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배후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부대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연천군 일대의 유흥가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독고 영재의 친형, 독고 칠성입니다. 연천과 포천 일대를 장악한 폭력 조직 칠성파의 두목입니다. 독고 영재가 병사들을 협박해 뜯어낸 돈이 전부 이자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자금으로 칠성파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지역 공무원과 경찰, 심지어 일부 군 간부들까지 매수해 왔습니다. 백설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폭이라.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군인이 민간인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법, 내가 제일 잘 알지. 하지만 민간인이 군사작전을 방해하고 군인을 납치, 감금, 폭행했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백설화는 정복 재킷을 걸쳤다. 어깨 위에서 4개의 별이 차가운 형광등 불빛을 받아번뜩였다. 합동수사단에 전해. 독고 영재는 미끼야. 그놈을 이용해서 형을 낚는다. 칠성파? 오늘부로 그 이름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워버리겠어. 한편 연천군 시내의 룸살롱 황제. 독고 칠성은 최고급 양주를 들이키며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뭐? 영재가 잡혀가? 어떤 놈들이야? 헌병대? 내가 헌병대장한테 먹인 돈이 얼만데 감히 내 동생을 건드려? 부하 하나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보고했다. 그게, 형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헌병대가 아니라 헬기가 떴답니다. 서울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왔다는데. 높은 사람? 까짓 거 별 한두 개 달고 왔겠지. 야, 차 대기시켜. 부대 앞으로 간다. 내 동생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부대 정문을 트럭으로 밀어버릴 테니까. 독고칠성은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상대하려는 사람이 별 한두 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군의 정점인 별 4개, 백설하라는 사실을. 연천 28사단 헌병대 건물 앞.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문 앞에는 검은색 세단과 승합차 수십 대가 바리케이드처럼 늘어서 있었다. 독고칠성이 이끄는 칠성파 조직원 100여 명이 강목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내 동생 내놔. 죄 없는 사람 가둬두고 뭐하는 짓이야. 독고칠성이 확성기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지역 경찰과도 유착 관계였기에 경찰차는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것들이 군대를 아주 호구로 안아보네. 헌병대 건물 옥상. 백설화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사단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의장님, 경찰 기동대를 부를까요? 민간인들이라 저희가 진압하기에는. 아니. 백설화가 선글라스를 고쳐 썼다. 저들은 지금 군사보호구역을 침범하고 군 수사 업무를 무력으로 방해하고 있어. 이건 시위가 아니야. 테러지. 그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작전명 해충 박멸. 707 특수임무단 진입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검은색 그림자들이 쏟아져 내렸다. 슈슈슈슉. 헌병대 건물 위로 소음 헬기들이 저공 비행을 하더니 레페를 타고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지상으로 낙하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귀신 같았다. 동시에 정문 양옆의 수풀 속에서도 위장복을 입은 특전사 요원들이 튀어나왔다. 뭐야? 저 새끼들 뭐야? 독고칠성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강목을 든 조폭들이 우왕좌왕했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불응시 사살한다. 특임대 팀장의 경고 방송이 울렸다. 하지만 독고칠성은 잃을 게 없다는 듯 객기를 부렸다. 웃기지 마. 야, 밀어버려. 군바리들이 민간인 쏘겠어?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진압. 백설화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퍽. 콰직.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총성보다 더 크게 울렸다. 대한민국 최정예 살인 병기인 707 특임대원들에게 동네 깡패들은 연습 상대조차 되지 못했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조직원의 팔을 꺾어버리고 달려드는 덩치의 명치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100명이 넘는 조폭들이 바닥에 눕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다. 으악! 내 팔! 내 다리! 연천 헌병대 앞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독고칠성은 혼자 남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때 헌병대 현관문이 열리고 백설화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호위 병력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쓰러진 조폭들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와 독고칠성 앞에 섰다. 내가 독고칠성이냐? 나.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내 애들을. 백설화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헌병에게 눈짓했다. 헌병이 독고칠성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포승줄에 묶여 질질 짜고 있는 동생 독고영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형 도망쳐. 이 여자 미쳤어. 합참의장이야. 별 4개라고. 동생의 절규를 들은 독고칠성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합참의장?
백설화가 허리를 숙여 독고칠성과 눈을 맞췄다. 내 조카가 내 동생한테 그리고 너한테 1억을 빚졌다고 했나?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니, 빚은 갚아야지. 대신 돈 말고 다른 걸로 받겠다. 백설화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놈들이 병사들 피를 빨아먹으며 모은 그 더러운 돈장부. 그리고 너희 뒤를 봐준 놈들 명단. 하나도 빠짐없이 토해내. 만약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는 100명의 조직원들. 이건 예고편이야. 본편은 내 놈이 상상도 못할 곳에서 시작될 거다. 알겠나? 독고칠성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연천의 밤하늘 아래 짐승의 왕이라 자부했던 자가 진짜 포식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독고 형제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독고칠성의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 안에는 연천 지역을 넘어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고위직 인사들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군납 비리, 진급 청탁,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분배. 이것은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백설화는 집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밤을 새운 탓에 눈이 뻑뻑했지만 쉴 수가 없었다. 의장님, 이 이름. 합동수사단장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황두식 중장, 오군단장, 매월 3천만 원 상납. 황두식, 백설화의 육사 선배이자 현재 차기 육군 참모총장으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였다. 겉으로는 병사들을 아끼는 덕장 코스프레를 하고 다녔지만 뒤로는 돕고 형제와 결탁해 병사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황두식 선배가. 백설화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증거는 확실한가? 예. 독고칠성의 진술과 계좌 내역이 일치합니다. 게다가 독고 영재가 황 중장의 사적인 심부름을 해준 문자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해. 예. 하지만 황 중장은 의장님의 직속 후배이자 군단장입니다. 정치권의 반발도 심할 텐데. 상관없어. 백설화가 책상을 내리쳤다. 내 조카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을 때 그자는 골프를 치며 상납금을 챙겼어. 군복 입은 자가 군인을 팔아먹었다면 그건 적군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내 손으로 직접 옷 벗긴다. 그 시각 국군 수도병원. 하늘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창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백설화의 모습이 보였다. 의장으로서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피곤해 보이는 이모의 얼굴이었다. 이모, 깼니? 배 안 고파? 사과 먹을래? 백설화가 웃으며 사과 조각을 내밀었다. 하늘은 사과를 받아들었지만 먹지 못했다. 이모, 저 때문에.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지. 백설화가 정색하며 말을 잘랐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못난 지휘관들이, 욕심 많은 인간들이 널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대신 그녀는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빨리 나아. 나와서 이모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옥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모가 얼마나 강하고 동시에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이모, 저 증언할게요. 응? 법정에서요. 돕고 상사가 한 짓, 그리고 대대장님이 모른 척한 거. 제가 다 말할게요. 숨지 않을래요. 하늘의 눈빛에 힘이 들어갔다. 더 이상 겁쟁이 피해자가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려는 작은 용사가 그곳에 있었다. 백설화는 조카를 품에 안았다. 그래. 고맙다. 내 용기가 이모에게는 가장 큰 무기야. 우리 같이 싸우자. 저 썩은 것들을 다 도려낼 때까지. 병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정화의 비였다. 백설화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다. 황두식,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놈들. 기대해라. 너희들이 쌓아 올린 그 더러운 탑을 내가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까. 전쟁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었다. 연천의 작은 부대에서 시작된 불꽃은 이제 계룡대와 국방부를 향해 타오르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인근의 안가. 겉보기엔 평범한 단독주택 같았지만 이곳은 한화회 이후 국내 최대 사조직으로 불리는 청족회의 비밀 아지트였다. 은은한 조명이 켜진 거실에는 최고급 양주와 시가 냄새가 자욱했다. 소파 상석에는 육군 5군단장 황두식 중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독고 형제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와 몇몇 정치인이 앉아 있었다. 아니, 백 의장 그 여자가 진짜 도른 거 아닙니까? 연천 촌구석 일개 상사 나부랭이 잡겠다고 헬기를 띄워. 그것도 10대 넘게. 황두식이 위스키 잔을 흔들며 비아냥거렸다. 그 여자 나이가 차서 그런가 갱년기 히스테리가 아주 제대로 왔어. 지 조카인지 숨겨둔 아들인지 모를 놈 하나 다쳤다고 군을 쑥대밭으로 만드나. 변호사가 맞장구를 쳤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독고 형제가 입을 열었다지만 증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론전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여성 지휘관의 권력 남용. 이 프레임이면 백설화 대장도 옷 벗어야 할 겁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기레기들한테 밥 좀 먹이고 인터넷에 글 좀 뿌려. 백설화가 평소에 부하들을 개처럼 부렸다느니 조카를 황제 군생활 시키려고 쇼를 했다느니. 황두식은 킬킬거리며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그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확신했다. 백설화는 흑수저 출신의 비육사 출신 꼬리표를 달고 실력 하나로 올라온 이단아였지만 자신은 육사 성골의 정계와 재계에 빵빵한 인맥을 둔 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쾅! 현관문이 폭음과 함께 박살났다. 경호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릴 새도 없이 검은 제복을 입은 국방부 합동수사단 요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뭐야? 너희들 어디 소속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황두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또각, 또각. 매캐한 먼지 속에서 붉은색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안가의 푹신한 카펫을 밟으며 백설화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정복을 입었을 때보다 위압적이었다. 술맛 좋나 보네, 황 중장. 백설화가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백 의장. 황두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영장 있어? 이건 주거침입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군단장이라는 작자가 부하들 피 묻은 돈으로 양주나 까먹고 있는 기생충. 쨍그랑. 백설화가 들고 있던 위스키 병을 벽에 던져버렸다. 파편이 황두식의 얼굴로 튀었다. 으악. 미쳤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정신은 내 놈이 챙겼어야지. 독고칠성 장부에서 내 이름이 나왔어. 매달 3천만 원. 그리고 내 아들 유학 비용까지 칠성파가 됐더군. 백설화는 품에서 영장을 꺼내 황두식의 가슴팍에 꽂아 넣었다. 긴급 체포다. 뇌물수수, 군사기밀 유출, 범죄단체 결성 방조 혐의. 웃기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황두식이 발악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내 뒤? 국회 국방위원장? 아니면 청와대 민정수석? 백설화가 황두식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양반들도 지금 다 잡혀가고 있어. 내가 쓴 그 더러운 장부 덕분에 말이야. 뭐라고? 황두식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백설화는 싸늘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다. 끌고 가. 냄새나니까. 이거나. 백설화.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너도 죽어. 같이 죽는 거야. 황두식이 개처럼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백설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에 남은 시가 한 개비를 집어들어 반으로 뚝 부러뜨렸다. 죽는 건 너희들 뿐이야. 나는 살아남아서 너희가 망가뜨린 군대를 다시 세울 거니까. 늑대들의 연회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처절한 도살뿐이었다. 황두식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예상대로 역풍이 불어닥쳤다. 황두식이 심어놓은 언론과 댓글 부대가 총공세를 시작했다. 속보 백설화 의장 정적 제거 위해 표적 수사 논란 단독 조카 사랑인가 권력 남용인가 헬기 동원의 진실 사설 감정에 휘둘리는 여성 지휘관 안보 공백 우려된다. 인터넷은 백설화를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이모 부대 헬기맘 같은 조롱 섞인 별명들이 만들어졌다. 국방부 앞에서는 보수단체를 가장한 황두식의 추종자들이 백설화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장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을 미루시고 참모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백설화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시위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아니, 피하면 인정하는 꼴이 돼.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하늘이었다. 이모. 하늘아, 뉴스 보지 마. 다 거짓말이야. 이모 저 봤어요. 사람들이 이모 욕하는 거. 하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제가 나설게요. 제가 겪은 일 다 말할게요. 이모가 헬기 태워준 게 과잉이 아니었다고, 내가 죽기 직전이었다고. 안 돼. 넌 아직 환자야. 그리고 내가 나서면 저들은 너를 물어뜯을 거야. 관심병사니 도박 중독자니 하면서. 상관없어요. 하늘이 소리쳤다. 그 외침에 백설화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모가 가르쳐 줬잖아요. 맞서 싸우라고. 이모 혼자 그 화살 다 맞게 하지 않을 거예요. 백설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겁 많고 여리던 조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래. 알았다. 대신 약속해. 절대 무너지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음 날 국방부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가 진리를 치고 있었다. 백설화가 단상에 오르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녀는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보다 어깨의 별 4개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합동참모의장 백설화입니다. 그녀가 입을 떼자마자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의장님, 사적인 감정으로 군 자산을 동원한 것 인정하십니까? 황두식 장군 체포는 정치 보복 아닙니까? 백설화는 대답 대신 옆을 가리켰다. 휠체어를 탄 청년이 들어왔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강하늘이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제 조카입니다. 백설화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대한민국 육군 일병 강하늘입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환자복 상의 단추를 풀었다. 헉! 기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늘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담배 빵 자국, 구타로 인한 멍 찢어지고 꿰맨 상처들.
그것은 고문실에서나 볼 법한 참혹한 흔적이었다. 저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입을 열었다. 황두식 중장과 독고 일당은 저를 인간이 아닌 노예로 부렸습니다. 돈을 뜯어내고 말을 안 들으면 손톱을 뽑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희 이모가 헬기를 띄운 건 조카를 편하게 해주려던 게 아닙니다. 죽어가던 군인을 살리기 위한 구조작전이었습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몸의 상처가 증거입니다. 이래도 저희 이모가 권력을 남용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정적이 흘렀다. 그 어떤 기레기도 그 어떤 논객도 이 참혹한 진실 앞에서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백설화에 대한 비난은 황두식 일당에 대한 분노로 바뀌어 타올랐다. 백설화는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한 달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황두식과 독고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가담한 대대장 왕기석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밖은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두식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 돕고 저놈들이 알아서 한 짓입니다. 나는 부하를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뻔뻔한 꼬리 자르기였다. 독고칠성과 영재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황두식은 노련했다. 증거가 명확한 금품 수수 외에 가혹행위 지시나 살인 교사 혐의는 피해가려 했다. 검찰 측 추가 증거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군 검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황두식이 워낙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 탓이었다. 그때였다. 증인 신청합니다. 방청석 맨 뒤에서 백설아가 일어났다. 재판장이 당황하며 안경을 고쳐 썼다. 백설아 의장님? 의장님은 이 사건의 고발인이실 뿐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목격자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설화가 증거물 봉투를 들고 증언대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봉투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제 언니 그러니까 피해자 강하늘 일병의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긴 유품 속에 있던 녹음기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언니는 하늘이가 입대하기 전부터 황두식 중장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군대에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백설화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 하는 잡음 섞인 소리 뒤로 황두식의 젊은 시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봐요, 강여사. 당신 동생이 잘나가는 장교라며? 백설화라고 했나? 그 계집애 앞길 막기 싫으면 조용히 돈 내놔. 내 말 한마디면 당신 아들 군대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병신 만들 수 있어. 알겠어? 경악스러운 내용이었다. 황두식은 백설화가 장군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녀의 약점을 잡기 위해 언니 가족을 괴롭혀왔던 것이다. 하늘의 비극은 이미 10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이게 자식. 방청석에 앉아있던 하늘이 주먹을 꽉 쥐고 오열했다. 언니는 제 앞길을 막을까봐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평생 돈을 뜯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이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백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장군의 눈물이 아닌 동생의 눈물이었다. 황두식, 너는 군인이 아니다. 너는 악마다. 백설화의 절규에 황두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에이,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재판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주문. 피고인 황두식을 사형에 처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졌다.
대한민국 건군 이래 장성급 지휘관에게 내려진 최초의 사형 선고였다. 안 돼. 나는 억울해. 백설화, 너 가만 안 둬. 황두식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발악했지만 법정 안의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독고 형제에게는 무기징역, 왕기석 대대장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백설화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니, 보고 있어? 나 약속 지켰어. 우리 하늘이 이제 안전해.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늘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모. 백설화는 조카를 꽉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비로소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 황두식 중장에 대한 사형 선고.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을 송두리째 뒤흔든 대지진이었다. 하지만 지진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여전히 자네들이 남아 있었다. 황두식이 수십 년간 심어놓은 청죽회의 잔당들, 그들이 바로 제거해야 할 마지막 독버섯이었다. 경기도 이천 국군교도소 독방. 사형수 번호 1000사를 단 황두식은 벽을 보고 앉아 있었다. 한때 5만 명의 병력을 호령하던 군단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한 수염과 퀭한 눈동자만 남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꺼내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장이 내 친구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내 동기라고. 그는 밤마다 철창을 붙잡고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그가 믿었던 동아줄들은 이미 끊어진 지 오래였다. 철커덕.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황두식은 반색하며 고개를 돌렸다. 변호사야? 항소 준비됐어? 내가 나가면 그 판사 새끼부터.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 가죽 장갑을 낀 백설화였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헌병들이 서 있었다. 너, 백설화. 황두식이 이를 갈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승자의 여유를 부리러 왔나? 백설화는 대답 없이 의자를 끌어다가 황두식 앞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내가 믿던 국방위원장, 오늘 아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어. 내가 만든 비자금 장부 덕분에. 뭐라고? 그리고 내가 숨겨둔 차명 계좌, 해외 도피 자금, 내 아들 명의로 된 강남 빌딩까지. 전부 국고로 환수 조치됐다. 넌 이제 빈털털이야. 사형수라는 타이틀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황두식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돈과 권력,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바벨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아직 안 끝났어. 백설화가 차갑게 웃었다. 내가 조직한 사조직 청죽회. 그 명단에 있는 120명 전원, 오늘부로 옷 벗는다. 별부터 대령, 중령까지. 내가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렸거든. 백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황두식을 덮쳤다. 넌 혼자가 아니야, 선배. 곧 내 친구들이 줄줄이 이 교도소로 들어올 거야. 외롭진 않겠어. 으악. 이 독한 년. 내가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황두식이 백설화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이 전기 충격기로 그를 제압했다. 지지직. 크악. 바닥에 쓰려져 거품을 무는 황두식을 내려다보며 백설화는 나지막이 말했다. 인간, 너희가 내 조카에게 그리고 힘없는 병사들에게 했던 짓을 생각해봐. 짐승을 잡으려면 사냥꾼은 악마가 되어야 해. 남은 생은 지옥에서 보내라. 매일 밤 내가 짓밟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백설화가 감방을 나갔다. 등 뒤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교도소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백설화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하고 깨끗한 눈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국군 수도병원의 정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강하늘은 병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환자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아직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지만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무엇보다 죽어있던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다. 하늘아. 멀리서 백설화가 걸어왔다. 그녀 역시 군복이 아닌 화사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저녁 증서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모. 하늘이 밝게 웃으며 일어났다. 백설화는 조카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저녁 축하한다. 우리 하늘이 진짜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다 이모 덕분이에요. 하늘은 저녁증을 만지작거렸다. 의병체대. 비록 만기 저녁은 아니었지만 그 종이 한 장에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의 증명이 담겨 있었다. 이모, 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 말만 해. 이모가 다 데려다 줄게. 엄마 산소요. 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살았다고. 이모가 약속 지켰다고. 백설화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가자. 언니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공원 묘지로 향했다. 묘비 앞에 선 백설화와 하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하늘은 가져온 저녁증과 독고, 상사, 황두식의 판결문 복사본을 묘비 앞에 놓았다. 엄마, 저 왔어요. 많이 늦었죠?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이제 안 아파요. 나쁜 놈들도 다 벌 받았어요. 이모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하늘이 오열하며 묘비를 끌어안았다. 백설화는 조카의 어깨를 감싸며 눈물을 삼켰다. 언니, 나 설아야. 나 잘했지? 언니가 시킨 대로 하늘이 지켰어. 이제 나도 짐 좀 내려놓으려고. 백설화는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저녁 지원서였다. 다음 날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백설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 의장, 다시 생각해보게. 자네만 한 인재가 없네. 군 개혁도 이제 막 시작 단계고 국민들의 지지도도 높은데 왜 하필 지금인가? 각하. 칼은 녹슬기 전에 칼집에 넣어야 아름다운 법입니다. 백설화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저는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냈고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이제 새 살을 돋게 하는 건 저보다 젊고 유능한 후배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이제 나라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군인 백설화로 사느라 잊고 있었던 이모 백설화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백설화의 진심 어린 말에 대통령은 더 이상 잡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설화의 손을 잡았다. 알겠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대한민국은 백대장을 영원히 기억할 걸세. 감사합니다. 충성. 백설화는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성 장군으로서의 마지막 경례였다. 그녀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아름다웠다. 집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설렘이라는 날개가 돋아나고 있었다. 제주도의 해안도로. 오픈카 한 대가 에메랄드빛 바다를 끼고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쓴 백설화가, 조수석에는 강하늘이 타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는 백설화의 머리카락이 춤을 췄다. 우와, 이모, 달려요. 더 빨리요. 하늘이 아이처럼 소리를 질렀다. 꽉 잡아. 이모 운전 실력 알지? 험비 몰던 실력 보여준다. 백설화가 엑셀을 밟았다. 차는 바람을 가르며 해안선을 따라 질주했다. 군용 트럭의 굉음이 아닌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가 어우러진 자유의 멜로디였다. 두 사람은 한적한 바닷가 식당에 들어갔다. 메뉴는 해물 떡볶이와 튀김. 이모 여기요. 아세요. 하늘이 김말이를 집어 백설화의 입에 넣어주었다. 뭐냐? 우리 조카가 주니까 꿀맛이네. 백설화는 오물오물 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고급 호텔의 코스 요리보다 장군 식당의 정찬보다 이 소박한 떡볶이가 수천 배는 더 맛있었다. 하늘아. 네. 너 이제 뭐 하고 싶어? 복학할 거야? 아니요.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요리? 네. 군대에 있을 때 배고픈 게 제일 서러웠거든요. 그리고 이모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맛있는 거 만들어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제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에요. 오, 멋진데? 강 셰프, 이모가 1호 투자자 해줄게. 대신 내 밥은 평생 공짜다? 당연하죠. 이모는 VVIP 손님으로 모실게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백설화는 멈춰서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은 태양이 마치 그녀가 평생 달고 다녔던 별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별은 이제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모 무슨 생각해요? 하늘이 물었다. 그냥 예쁘다 싶어서. 백설화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사성 장군 계급장이 들어있었다. 하늘아, 저기 멀리 던져줄래? 네. 이걸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야. 이제 나한테는 너랑 함께 걷는 이 길이 더 중요해. 저건 과거의 영광일 뿐이야.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고 힘껏 팔을 휘둘렀다. 은색 별 4개가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로 날아갔다. 퐁당.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별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백설화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 붉은 별은 졌지만 그 자리에는 백설화라는 하얀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가자, 이모. 우리 내일은 우도 가요. 하늘이 백설화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그래. 우도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어디든 가자. 백설화는 조카의 손을 꽉 잡았다. 거친 군인의 손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손이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사장 위에 길게 이어졌다. 파도가 밀려와 발자국을 지웠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갈 미래는 그 어떤 파도에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는 진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을 비춰주는 따뜻하고 다정한 빛들이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